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시골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7살배기 사내아이가 가슴을 움켜쥔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담임 교사가 허둥지둥 달려왔지만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운동장 밖에서 지켜보던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다. 낡은 고무신에 흙 묻은 작업복 차림. 누가 봐도 그냥 시골 안악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 옆에 무릎을 꿇더니 아이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을 짚었다. 떨림 하나 없는 정확한 손놀림이었다. 여자가 아이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가슴에 귀를 대는 모습을 본 담임 교사가 소리쳤다. 도윤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자는 대답 대신 아이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기도를 확보했다. 달려온 보건 교사마저 그 모습에 멈춰섰다. 촌스러운 차림의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봐도 훈련받은 사람의 것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응급대원이 여자에게 물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급대원이 다시 물었다. 혹시 의료인이십니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 시집도 못 간 산골 노처녀라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만 알고 있던 이 여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7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가을 밤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12가구가 전부인 이 마을에서 순자는 부모님이 남기고 간 낡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40줄에 접어든 나이에 시집 한 번 못 간 노처녀. 그게 마을 사람들이 아는 순자의 전부였다. 순자는 새벽이면 뒷산에 올라 산나무를 캐고 작은 밭에 감자와 고구마를 심어 먹고 살았다. 면 소재지 5일장에 나가 나물 몇 단을 파는 게 유일한 수입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마을 경로당에도 부녀의 모임에도 순자는 끼지 못했다. 아니, 끼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것이다. 순자는 늘 혼자였고 혼자인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도 순자는 밤 9시가 넘어 잠자리에 누웠다. 가을비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셌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이 서늘했다. 순자가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으려는데 마루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 이 마을에는 어미를 잃은 고양이들이 비만 오면 처마 밑에 숨어들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소리는 고양이 울음이 아니었다. 가늘고 약한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순자가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 앞 젖은 마루 위에 낡은 보자기로 감싼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서 새빨간 얼굴을 한 갓난아기가 온 힘을 다해 울고 있었다. 비에 젖은 보자기 사이로 아기의 작은 주먹이 허공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순자는 멍하니 서서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비가 마루 끝까지 튀어 보자기를 적시고 있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순자가 허겁지겁 아기를 안아 올렸다. 보자기를 걷어내자 아기의 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순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불 위에 아기를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벗겼다. 베네저고리 하나만 걸친 아기의 몸이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순자는 자기 윗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고 품에 안았다.
아기의 차가운 몸이 순자의 체온에 닿자 조금씩 울음소리가 되돌아왔다. 그제야 순자는 바구니 안을 다시 살폈다. 젖병 하나와 분유 한 통,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빗물에 번져 있었다. 겨우 읽을 수 있었던 건 두 줄뿐이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심장이 아프다고 합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심장이 아프다는 말이 유난히 눈에 남았다. 순자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평범한 시골 안악이 보일 법한 당혹감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방 사라졌고 순자는 다시 아기를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기에게 분유를 타먹이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새벽까지 품에 안고 있었다. 아기는 분유를 빨 때도 힘이 없었다. 숨소리가 유난히 거칠었고 가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순자는 밤새 아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들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다. 순자는 아기를 업고 마을 어귀를 돌았다. 혹시 아기를 두고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진흙탕이 된 마을 길 위에는 어젯밤의 빗자국만 남아 있었다. 순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등에 업힌 아기가 순자의 목덜미에 작은 얼굴을 파묻고 쿨쿨 자고 있었다. 그날 오후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 노처녀 순자네 집에 아기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12가구짜리 마을에서 불이 번지듯 퍼져나갔다. 제일 먼저 찾아온 건 마을 이장 부인 복순이었다. 복순은 순자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방안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아기가 어디서 났냐고. 순자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 대답하자 복순은 코웃음을 쳤다. 시집도 못 간 년이 애를 주워왔다고 마을 창피라고 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순이 돌아간 뒤로도 마을 사람들이 1명, 2명 찾아왔다. 다들 아기를 보러 온다는 핑계로 왔지만 속내는 빤했다. 혼자 사는 노처녀가 아기를 주었다는 게 그저 구경거리였던 것이다.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순자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순자는 아기를 업고 산길을 걸어 면 소재지까지 내려갔다. 왕복 2시간이 넘는 길이었다. 면사무소에서 순자를 맞은 건 정태였다. 정태는 순자가 아기를 업고 온 사정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유기 신고를 하고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순자가 입을 열었다. 제가 키우면 안 되겠느냐고. 정태가 순자를 물끄러미 보았다. 혼자 사시면서 아기를 키우겠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는 한숨을 쉬었지만 순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서류를 꺼내 들었다. 위탁 양육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산골 마을에서 아기를 맡아 키우겠다는 사람이 순자밖에 없다는 현실이 절차를 앞질렀다. 정태의 도움으로 순자는 임시 위탁모가 되었고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 도윤. 순자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다. 밝은 빛이 아이의 길을 비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순자는 정태에게 조용히 말했다. 도윤을 데리고 돌아온 날부터 순자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기를 달래고 밭일을 나가야 할 시간에도 도윤이 보채면 밭에 갈 수가 없었다. 산나물을 캐러 뒷산에 가는 것도 아기를 업고 가야 했다. 수입은 반으로 줄었고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늘어만 갔다. 순자는 끼니를 줄이기 시작했다. 자기 밥은 죽을 쑤어 먹고
반찬은 밭에서 캔 것들로만 때웠다. 그러면서도 도윤에게는 분유를 빠뜨리는 법이 없었다. 문제는 도윤의 몸이었다. 아기는 유난히 자주 아팠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렸고 울다 지치면 입술이 파래지곤 했다. 면 소재지 보건소에 데려가면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만 했다. 하지만 큰 병원은 시내에 있었고 시내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다. 돈도 없었다. 순자는 밤마다 도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다. 아기의 숨이 고르면 안심했고 숨이 가빠지면 벌떡 일어나 아기를 안아 올렸다. 그런 밤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이상한 건 순자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이었다. 보건소 의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도윤이 숨을 거칠게 쉴 때 상체를 높이 눕히는 것, 수유할 때 한 번에 많이 먹이지 않고 조금씩 나눠 먹이는 것, 목욕시킬 때 물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 그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눈에 순자는 그저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주운 아기를 어설프게 키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도윤이 순자네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다. 아기는 조금씩 살이 오르고 있었지만 몸이 약한 건 여전했다. 순자는 도윤을 업고 면 소재지 보건소를 오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 대놓고 수군거리는 사람, 아예 못 본 척하는 사람. 순자는 그 모든 시선에 익숙해져 갔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를 썼다. 복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자를 괴롭혔다.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순자가 오면 대뜸 소리를 높였다. 저 애가 크면 뭐가 되겠냐고, 버려진 애는 버려진 이유가 있는 거라고. 옆에 있던 아낙네들이 킥킥거렸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빨래를 들고 돌아섰다. 등에 업힌 도윤이 그때 울음을 터뜨렸다. 복순이 뒤에서 한마디를 더 던졌다. 울기는 엄마도 아닌 것이. 순자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하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언덕길을 올랐다. 등에서 도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지만 순자는 그걸 손등으로 훔치지도 않았다. 그냥 걸었다. 마을에서 순자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끔 정태가 면사무소 일을 핑계로 마을에 올라와 도윤의 상태를 물어보곤 했지만 그것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순자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밭에 나가면 도윤을 그늘에 눕혀두고 일했다. 아기가 울면 호미를 던지고 달려가 안아 올렸다. 감자를 캐다 말고 고구마를 심다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랬다. 밭일의 효율은 바닥이었고 수확량은 해가 갈수록 줄었다. 겨울이 왔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매서웠다. 낡은 집의 벽 틈으로 찬바람이 들이쳤고 보일러는 고장난 지 오래였다. 순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을 데웠다. 나무가 부족하면 뒷산에서 마른 가지를 주워왔다. 도윤은 추위에 특히 약했다. 찬바람만 맞으면 숨이 가빠졌고 입술이 금방 파래졌다. 순자는 도윤을 이불로 꽁꽁 싸매고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자기는 얇은 이불 하나로 버텼다. 새벽녘이면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도윤이 따뜻하게 자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해 겨울 도윤이 크게 아팠다. 밤새 열이 올랐고 숨소리가 쌕쌕거렸다. 순자는 도윤을 안고 밤길을 걸어 면 소재지까지 내려갔다. 한겨울 산길을 2시간 가까이 걸었다. 보건소 문은 닫혀 있었다. 야간 진료는 하지 않았다. 순자는 보건소 앞 계단에 주저앉아 도윤을 품에 꼭 안았다.
아기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순자는 자기 옷을 적셔 도윤의 이마에 올렸다. 한겨울 새벽 보건소 앞 계단에서 순자는 도윤을 안은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아침이 되어 보건소가 문을 열자 순자는 도윤을 안고 뛰어들어갔다. 의사가 도윤을 진찰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폐렴 기운이 있다고 했다. 심장이 약한 아이가 폐렴에 걸리면 위험하다고 당장 시내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순자가 물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아이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순자는 도윤을 안고 보건소를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버스비는 있었다. 하지만 병원비는 없었다. 순자는 품에 안긴 도윤을 내려다보았다. 아기가 힘없이 눈을 떴다가 감았다. 그 모습에 순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순자는 시내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보건소에서 받은 해열제와 항생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흘밤을 꼬박 새우며 도윤을 간호했다. 약을 먹이는 시간, 물을 먹이는 양, 체온을 재는 간격. 순자의 손놀림은 아이를 처음 키우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보건소 의사가 알려준 것보다 훨씬 정밀한 방식으로 순자는 도윤을 돌보았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도윤의 열이 떨어졌다. 아기가 순자의 품에서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을 때 순자는 비로소 아기를 안은 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며칠째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봄이 오고 도윤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옹알이를 시작했다. 순자가 밭에서 돌아오면 도윤이 방문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곤 했다. 순자가 도윤을 안아 올리면 아기가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낡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복순의 독설도, 가난도, 외로움도 그 웃음소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 순자는 도윤의 볼에 자기 볼을 대고 눈을 감았다.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순자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윤은 7살이 되었다. 여전히 몸이 약해 뛰어놀지는 못했지만 또래보다 말이 빠르고 눈치가 영리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마을 초등학교에 입학한 도윤은 교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걸 좋아했다. 체육 시간에는 혼자 운동장 그늘에 앉아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구경했다. 선생님이 괜찮으냐고 물으면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저는 보는 게 더 좋아요. 순자는 7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밭에서 감자를 캤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순자 옆에는 항상 도윤이 있다는 것이었다. 도윤이 학교에 간 사이에 밭일을 하고 도윤이 돌아오면 저녁을 차렸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도윤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엄마가 만든 건 다 맛있어요. 하고 밥그릇을 비웠다. 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등을 돌려 눈물을 훔쳤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7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복수는 여전히 순자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던졌다. 이제는 도윤까지 끌어들여 말했다. 저의 심장이 안 좋다면서 큰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엄마 노릇이냐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순이 뭐라고 하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순자에게 중요한 건 오직 도윤뿐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늦가을 오후였다. 순자가 밭에서 물을 뽑고 있는데
마을 어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엔진 소리였다. 이 마을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다. 가끔 면사무소 차량이 오거나 택배 트럭이 올라오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소리는 그런 차들의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부드러운 비싼 차의 소리였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을 좁은 길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차가 마을 가운데서 멈췄다.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런 차는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었다. 운전석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다. 차에서 내린 건 젊은 여자였다. 선글라스에 긴 코트, 굽 높은 구두. 서울에서나 볼 법한 차림이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복순이 제일 먼저 다가가 물었다. 누구를 찾아왔느냐고. 여자가 입을 열었다. 이 마을에 7년 전에 버려진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복순의 눈이 커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순자는 밭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물을 뽑아 광주리에 담고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여섯 명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가 순자를 보더니 한 발 다가왔다. 순자 씨 맞으시죠? 순자가 대답 대신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가 말을 이었다. 저는 도윤이의 친엄마입니다.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뚝 끊겼다. 순자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손에 들고 있던 광주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무가 대굴대굴 마당 위를 굴렀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요. 순자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도윤이 마을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엄마 하고 부르는 도윤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들렸다. 순자가 재빨리 몸을 돌려 도윤에게로 갔다. 도윤을 등 뒤로 감싸며 순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여자 서연은 차분했다. 흥분하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다만 또렷하게 말했다. 7년 전 이 마을에 아기를 두고 간 사람이 자기라고. 쪽지에 심장이 아프다고 적은 것도 자기라고.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모처럼 박혀 들어갔다. 그 쪽지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순자와 아이를 버린 사람 단 둘뿐이었다. 순자의 등 뒤에서 도윤이 고개를 내밀며 물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순자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자. 순자는 도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서연이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양복 남자가 차 문을 열었다. 서연이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순자네 집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포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돌아가지 않았다. 면 소재지 유일한 여관에 방을 잡고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마을에 올라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함께였다. 한 명은 어제의 운전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였다. 순자는 밭에 나가 있었다. 서연이 밭 앞에 서서 순자를 불렀다. 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호미질을 계속했다. 서연이 다시 말했다. 법적으로 제가 도윤이의 친모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순자 씨가 대화를 거부하시면
법적 절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순자의 호미질이 멈췄다. 순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법이 뭐라든 7년을 키운 건 저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서연이 잠시 말을 잃었다. 옆에 있던 서류 가방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자기를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서연 씨가 도윤의 생모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출생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탁 양육은 법적으로 언제든 해지될 수 있으며 친권자의 양육권 청구가 들어오면 순자 쪽이 불리하다고 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변호사가 말을 마치자 순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7년 전에 버리고 간 아이를 이제 와서 왜 데려가려는 건지 그 이유부터 말해주세요.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금방 표정을 추슬렀다. 엄마니까요 라고 대답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돌아가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밭으로 돌아갔다. 소문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도윤이의 친엄마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들끓었다. 복순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당연히 친엄마한테 보내야지. 저런 부잣집에 가면 아이가 잘 살 거 아니냐고. 다른 아낙네들도 맞장구를 쳤다. 병원도 못 데려가는 형편에 무슨 엄마 노릇이냐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보내는 게 맞다고. 마을 어디를 가든 같은 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편을 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태가 면사무소에서 올라왔다. 순자네 마루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순자 씨, 상황이 좋지 않소? 상대 쪽에서 법적으로 움직이면 순자 씨가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소. 순자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알아요. 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씨, 내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순자 씨가 도윤이를 돌보는 거 보면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순자가 고개를 돌려 정태를 보았다. 정태의 눈에는 오래 품어온 의문이 담겨 있었다. 순자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정태는 더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답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정태는 알고 있었다. 서연은 사흘째 마을에 머물렀다. 매일 아침 순자네 집 앞에 와서 도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순자는 매번 거절했다. 서연은 돌아가면서도 한마디씩 남겼다. 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의 태도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 7년 동안 아이를 버리고 살았던 사람치고는 감정이 너무 절제되어 있었다. 그리워서 미칠 것 같다거나 미안해서 죽고 싶다거나 그런 말이 없었다. 서연은 차분했고 계획적이었다. 마치 감정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같았다. 순자도 그걸 느꼈다. 하지만 지금 순자에게 중요한 건 서연의 속내가 아니었다. 도윤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다. 나흘째 되던 날 서연이 학교 앞에서 도윤을 기다렸다. 하교하는 도윤에게 서연이 다가갔다. 도윤아 하고 불렀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도윤의 눈높이에 맞추며 웃었다. 도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아줌마 누구예요? 서연의 웃음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줌마는 도윤이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말했다. 저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서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도윤이 서연을 지나쳐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도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주먹을 꽉 쥔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여관방에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서울에 있는 남편 민호였다.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아이가 절 몰라봐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아보든 말든 상관없어. 데려오기만 해.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민호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더 늦어지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의 눈에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내일 면사무소에 가서 정식으로 양육권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서연이 면사무소에 양육권 이전 서류를 접수한 날 마을은 완전히 둘로 갈라졌다. 아니, 둘로 갈라졌다는 말은 맞지 않다. 순자 편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복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놓고 말했다. 순자가 고집 부리는 바람에 마을에 귀찮은 일이 생겼다고 좋게 좋게 보내면 될 일을 왜 이러냐고. 아낙네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누군가는 순자네 집 앞에 와서 소리까지 질렀다. 아이 생각을 해라. 부잣집에 가면 병원도 다닐 수 있지 않느냐고. 순자는 문을 닫고 도윤을 안고 있었다. 도윤이 순자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엄마, 나 어디 가야 해? 순자가 도윤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다. 아무데도 안 가. 엄마가 여기 있잖아. 서연은 법적 절차와 별개로 매일 마을에 왔다. 이제는 선물을 들고 왔다. 도윤에게 줄 장난감, 옷, 과자가 든 큰 쇼핑백을 들고 순자네 마당에 섰다.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다. 서연이 마당에 쇼핑백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도윤이 창문 너머로 그 쇼핑백을 바라보았다. 엄마, 저거 뭐야? 순자가 커튼을 쳤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이 두고 간 쇼핑백은 그날 밤 순자가 마당에 그대로 내놓았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이 그걸 보고 혀를 찼다. 미친년, 저 좋은 걸 왜 버리냐고.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고 순자도 물러서지 않았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동안 도윤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이는 영리했다. 자기를 둘러싼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도윤이 주운 애라는 건 마을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친엄마가 데리러 왔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온 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나 진짜 주운 거야. 순자의 손이 멈췄다. 순자가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순자가 도윤을 안아 올렸다. 엄마가 널 낳지는 않았어. 하지만 엄마한테 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도윤이 순자의 목을 꼭 안으며 울기 시작했다. 순자도 울었다.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 일이 있고 이틀 뒤였다. 토요일 오전 마을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도윤은 달리기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응원 자리에서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순자는 운동장 밖 나무 그늘에서 도윤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려는 듯 운동장 끝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운동장 반대편에서 서연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서연도 운동회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다. 도윤이 서연을 알아보고 잠시 멈춰섰다. 서연이 손을 흔들었다. 도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서연이 도윤에게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순자의 시야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다. 도윤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무릎이 꺾였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다. 서연이 도윤을 붙잡았지만 어쩔 줄 몰라 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서연의 비명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누구도 손을 쓰지 못했다. 담임 교사가 달려와 도윤을 눕히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때 순자가 달려왔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오는 순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 그 눈치 보는 조용한 순자가 아니었다. 순자가 도윤 옆에 무릎을 꿇더니 서연을 밀어냈다. 비키세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순자가 도윤의 목에 두 손가락을 대고 맥을 짚었다.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순자의 손이 아이의 윗옷을 걷어 올렸다. 가슴에 귀를 대고 심음을 들었다. 순자의 표정이 급박하게 변했다. 순자가 도윤의 다리를 올려 머리보다 높게 만들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복순이 입을 벌린 채 순자를 보고 있었다. 저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순자가 도윤의 가슴을 리드미컬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힘 조절이 정밀했다. 아이의 작은 흉곽에 맞춘 계산된 압력이었다. 순자의 입에서 숫자가 흘러나왔다. 하나, 둘, 셋. 정확한 박자였다. 30회를 세고 나서 순자가 도윤의 코를 막고 입에 숨을 불어넣었다. 2번. 다시 흉부 압박. 다시 인공호흡. 순자의 이마에 땀이 흘렀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보건교사가 말을 더듬었다. 저분이 저게 전문가 수준인데.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도윤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엄마 하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순자가 도윤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대원이 도윤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다. 보호자분이 응급처치를 하신 겁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급대원이 순자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정확한 처치였습니다. 혹시 의료인이십니까? 운동장이 조용해졌다. 마을 사람 전부가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복순이, 안학내들이, 담임 교사가, 그리고 서연이 모두가 순자를 보았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을 안은 채 구급차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고 구급차가 출발했다. 운동장에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이 순자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대체 누구야? 구급차가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도윤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응급실 의료진이 도윤을 스트레처에 눕히고 처치실로 옮겼다. 순자는 처치실 앞 복도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흙 묻은 작업복에 고무신 차림. 병원 복도에서 순자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았다. 간호사가 보호자냐고 물었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아이의 병력을 물었다. 순자가 입을 열었다.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입니다. 출생 직후부터 증상이 있었고 현재까지 수술은 받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멈췄다. 고개를 들어 순자를 보았다. 순자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평소 안정 시 산소 포화도가 92에서 94 정도이고 격한 활동이나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입니다. 오늘도 그 패턴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순자를 올려다보다가 서류에 받아 적기 시작했다. 처치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다. 보호자분이시죠? 하고 물으며 순자에게 다가왔다. 아이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심장 쪽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심초음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직 심초음파는 시행 전이라고 대답하자 순자가 말했다. 결손 크기가 작지 않을 겁니다. 유아기부터 증상이 지속된 걸 보면 자연 폐쇄 가능성은 낮고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순자를 멈춰서서 바라보았다. 복도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의료 관계자이십니까? 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을 깨물었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오래 돌보다 보니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대답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다. 입원 수속을 하라고 안내하고 돌아갔다. 순자가 빈 복도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다. 7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다. 순자는 두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다. 서연이 병원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다. 운동회장에서 상황을 지켜본 뒤 자기 차를 몰고 시내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서연이 병동 복도에서 순자를 발견했다. 순자는 도윤이 입원한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이 상태가 어떤가요? 순자가 대답했다. 안정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 말했다. 운동장에서 본 거, 그건 보통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순자가 서연을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이를 키우면 다 하게 됩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알아요. 저도 사람을 많이 봐왔으니까. 순자 씨, 대체 전에 뭘 하셨던 분이에요? 순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의사가 순자와 서연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두 분 다 보호자이신가요? 서연이 먼저 대답했다. 저는 아이의 친모입니다. 의사가 잠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설명을 시작했다. 심실 중격 결손 크기가 상당하고 이대로 두면 심부전 위험이 있다고 했다.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연이 말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순자의 고개가 서연 쪽으로 돌아갔다. 서연이 순자를 보며 말했다. 이건 양육권과 별개예요.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순자는 서연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진심 같은 것이 보였다. 하지만 순자는 쉽게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날 밤 순자는 도윤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좁은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눕지도 않고 도윤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도윤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엄마, 나 죽는 거야.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순자가 도윤의 이마를 쓸어넘기며 대답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다 고쳐줄게. 도윤이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잠들었다. 순자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 고쳐줄게 라는 말이 순자 자신에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이 세상에서 순자만이 알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담당 의사가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낮에 온 보호자, 흙 묻은 옷 입은 여자분 말이야. 심실 중격 결손을 정확하게 짚었어. 심초 음파 전에 결손 크기까지 예측했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간호사가 물었다. 의료인 아니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래. 근데 말이 안 돼. 저건 소아심장 전문의 수준이야. 순자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순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오랫동안 숨겨온 것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서린 눈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문에서 물러나 도윤의 곁으로 돌아갔다. 아이의 작은 손을 다시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태였다. 면사무소에서 도윤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온 것이었다. 정태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도윤이 침대에서 정태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정태 아저씨. 정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도윤의 머리를 쓸어넘겼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정태를 바라보았다. 정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정태가 순자에게 말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둘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정태가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순자 씨, 나한테 숨기지 마. 어제 응급대원한테 들었어. 순자 씨가 한 응급처치가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고. 병원 의사도 의료인 아니냐고 물었다면서. 순자가 고개를 돌려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정태가 말을 이었다. 7년 전에 순자 씨가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 서울에서 왔다고만 하고 과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물려받은 집에 내려왔다고 했지만 순자 씨 말투나 행동은 평생 시골에서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순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정태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정태가 종이를 펼쳤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오래된 신문 기사였다. 정태가 읽었다. 서울 모 대학병원 소아외과에서 수술 중 환아가 사망한 사건. 집도인은 30대 여성 전문의. 의료과실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 하지만 해당 전문의는 잦은 사직. 정태가 기사에 실린 사진을 순자에게 보여주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7년 전의 순자였다. 순자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정태가 조용히 물었다. 이 사람이 순자 씨 맞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나는 소아외과 전문의였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에서 아이들의 심장을 수술하는 의사였어요. 정태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순자가 말을 이었다. 그날 수술대에 올라온 아이가 있었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갓난아기였어요. 수술은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왔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아이의 엄마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4살 미혼모였어요. 제가 나가서 아이가 떠났다고 말했을 때 그 엄마의 눈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태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순자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말을 계속했다. 무혐의가 나왔어요. 의학적으로 불가항력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 손으로 살리지 못한 아이가 있다는 게. 그래서 병원을 그만뒀어요.
의사를 그만뒀어요. 서울을 떠나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남긴 이 산골 집이 떠올랐고 여기로 왔어요. 의사였던 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정태가 물었다. 그런데 도윤이가 온 거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 오는 밤에 문 앞에 놓인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의 심장이 아프다는 걸. 쪽지를 읽기 전에 이미 아기의 숨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살려야 한다고.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고.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게 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리지 못한 아이 대신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정태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물었다. 서연이라는 여자, 그 사람이 도윤이 친엄마라고 했잖아.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가 다시 물었다. 혹시 순자 씨 그 여자를 알고 있었어?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새로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태의 눈이 커졌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수술대에서 살리지 못한 아이. 그 아이의 엄마가 서연이에요. 정태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 순자가 말을 이었다. 도윤이는 제가 살리지 못한 그 아이의 동생이에요. 서연이 첫째를 잃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심장이 아프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첫째를 잃은 트라우마에 다시 심장병 진단까지 받으니까 서연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버린 거고요. 정태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순자가 대답했다. 도윤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모의 이전 산부인과 기록이 연결되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걸. 정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면 7년 동안 그걸 알면서 아이를 키운 거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첫째를 살리지 못해서 이 아이가 버려진 거예요. 서연이 첫째를 잃지만 않았어도 둘째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건 전부 제 잘못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만큼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했어요. 옥상에 바람이 불었다. 정태가 순자의 옆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7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온 무게가 드디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정태가 입을 열었다. 순자 씨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정태가 순자의 어깨를 잡았다. 의학적으로 불가항력이었다며. 무혐의 판결까지 받았잖아. 순자 씨가 자기를 벌주고 있는 거야. 7년 동안. 순자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정태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순자는 그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 병원 로비에서 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자 씨,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멈춰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둘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다.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순자의 고개가 서연 쪽으로 돌아갔다. 서연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도윤이를 데리러 온 건 제가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순자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남편이 있어요. 시댁이 중견기업인데 시아버지가 대를 이을 손자를 원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5년이 넘도록 저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압박이 심해졌고 남편은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도윤이가 떠올랐어요. 제가 7년 전에 버리고 온 아이. 살아있다면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최악이죠, 저. 7년 전에는 아프다고 버렸고, 이제는 필요하니까 데리러 왔어요.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순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걸 왜 저한테 말하는 겁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보았다. 운동장에서 봤어요. 순자 씨가 도윤이를 살리는 모습을.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비명만 질렀어요. 순자 씨는 달려가서 아이를 살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엄마가 아니라는 걸. 진짜 엄마는 순자 씨라는 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순자는 서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 눈물 사이로 순자를 올려다보았다. 순자가 말했다. 저는 의사였어요. 소아외과 전문의. 서연의 표정이 멈췄다. 순자가 말을 이었다. 7년 전에 서연 씨의 첫째 아이를 수술한 사람이 저예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서연 씨의 첫째를 살리지 못했어요. 수술대에서 아이를 보내고 수술실 밖에서 서연 씨에게 말해야 했어요. 아이가 떠났다고. 그때 서연 씨의 눈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서연이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순자가 말을 계속했다. 도윤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서연 씨의 둘째라는 걸. 제가 첫째를 살리지 못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서연 씨가 둘째를 감당하지 못하고 버린 거라는 걸. 결국 도윤이가 버려진 건 제 탓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순자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앗아간 아이 대신 이 아이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을 울다가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 다시 말했다. 첫째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도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때는 너무 어려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이 7년 동안 제 아이를 지켜준 거잖아요. 제가 버린 아이를 선생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두 여자가 가을밤 병원 정원에서 마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말했다. 양육권 청구 취하할게요. 도윤이 엄마는 순자 씨예요. 아니, 선생님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순자예요. 도윤이 엄마. 그게 제 이름이에요. 서연이 울면서 웃었다. 순자도 울면서 웃었다. 수술은 일주일 뒤에 진행되었다. 서연이 수술비 전액을 부담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도윤의 심장에 있던 구멍이 막혔고 아이는 처음으로 거칠지 않은 숨을 쉬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도윤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엄마였다. 순자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엄마 여기 있어. 도윤이 웃었다. 엄마 나 이제 뛰어도 돼. 순자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마음껏 뛰어. 서연은 수술 후 며칠을 병원에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
서연이 순자에게 말했다. 가끔 도윤이를 보러 와도 될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오세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가 손을 저었다.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냥 순자예요. 서연이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대로.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퇴원 후 순자와 도윤은 산골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복순이 순자를 보고 멈칫하더니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다. 순자가 의사 출신이라는 것, 도윤을 키운 이유, 그리고 운동장에서 아이를 살린 이야기까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순자를 노처녀라고 부르지 않았다. 정태가 마을에 올라왔다. 면사무소 쪽에서 순자에게 마을 보건 진료소를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왔다고 전했다. 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7년 만에 순자가 다시 의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늦가을 오후 순자네 집 마루에 순자와 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윤이 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마당 너머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윤이 물었다. 엄마, 나 이제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순자가 도윤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했다. 그럼 100살까지. 도윤이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순자가 도윤의 머리에 볼을 대고 눈을 감았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